네, 지금부터는 6월 둘째 주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주요 일정들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번 주에는 이제 6월 7일 날 이제 월요일 날 중국의 5월 수출 데이터가 발표됩니다. 역시 우리 한국만큼이나 중요하니까 예. 체크를 해보시고 그다음 그날 이베이 코리아 있잖아요. 네. 이베이 코리아 이제 옥션하고 지마켓, 네, 매각한다는 예, 얘기죠. 매각 그 본입찰이 결정이 예. 된대요. 그래서 매각 본입찰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누가 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 업체들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뭐 네. 이마트, 신세계그룹도 좀 들어가 있고 네. 하니까 어떤 업체들이 좀 또 거기에서 이름들을 올리고 또 선정이 될지 한번 네. 눈여겨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월 8일 날은 그 전 세계 5월 달 있죠. 5월 OECD 경기 선행 지수. 네. 예, 그래서 글로벌 경기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네.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지를 나타내는 지표니까 체크하시면 되겠고 6월 9일은 중국의 물가지수가 발표돼요. 네. 5월달 생산자 소비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오르면 좀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하시고 6월 10일은 미국에서 발표됩니다. 네. 소비자 물가지수 5월달. 그거 지켜보시고 한국은 이제 그 3개월에 한 번씩 다가오는 그 선물 옵션 예. 동시 만기가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만기일이고 또 ECB 통화정책에 유럽에서 이제 통화정책 회의가 열리니까 체크하시고요. 그다음 6월 11일 날은 이제 G7 정상회의가 열려요. 네. 13일까지 7개 나라의 정상들이 모여서 또 여러 가지 안건들을 논의할 텐데 또 중국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해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좀 불편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떤 식의 그 얘기들이 나올지 또 아니면 친환경 정책도 나올 것 같은데 네. 한번 이번 그 금요일로 갈수록은 G7 정상회의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뭐 중요한 일정들이 보니까 많은데 네. 그래도 증시에 이제 영향을 미칠 변수들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시장은 그 다음 주가 이제 그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에 FMC가 FMC. 예. 그러니까 그걸 앞두고 이번 주에 ECB가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이제 예고편이죠, ECB가. 그렇네요. 예, 예. 그래서 ECB가 좀 어떤 식의 또 얘기를 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이 만약에 뭐 경기 좋아지고 그런 건 알겠는데 우리는 아직은 금리 올릴 생각이 없고 테이퍼링도 고려 안 한다. 네. 이 발표를 하면 일단은 좀 안도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ECB 통화정책회의가 일단 다음 주에 있을 FMC의 약간의 예고판이 될 수 있으니까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근데 투자들은 일단 FMC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니까 좀 불안해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증시도 어쨌든 좀 지지부진하게 아.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좀 주목하셔야 될 게 역시나 물가지수입니다. 예. 지금 인플레 가장 우려하는 게 이 인플레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너무 지속적으로 올라가면 어떡할까? 네. 이 공포감이 되게 있어요. 이 우려감들을 진짜 현실화 시켜줄지 예. 아니면 해소시켜줄지는 9일하고 10일에 있을 중국과 미국의 두 가지 데이터, 네. 물가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니까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피 200개 기업하고요. 네. 코스닥에 150개국이 있잖아요. 공매도. 코스피. 예. 근데 그 기업들이 이번 6월하고요. 그러니까 6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랑 네.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는 종목이 교체가 돼요. 아. 일부 기업들이. 예. 예. 근데 이미 이제 그건 결정이 됐습니다. 지수 반영되는 것 때문에 교체가 예. 되는 그래서 이제 말씀이죠. 예. 5월 말에 이미 결정은 됐는데 네. 그 옛날 같으면 코스피 200에 편입되면 좋잖아요. 예. 코스닥 150에. 예. 왜냐하면 기관 외국인이 무조건 편입을 하니까. 네. 근데 반대로 나가는 기업은 안 좋은데 요즘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공매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나가는 기업은 공매도가 금지돼 버립니다. 대상에서 빠지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호재 아니냐. 그리고 공매도 없던 기업들은 갑자기 200에 들어가면 공매도가 가능해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바뀌는 기업들이 시총이 엄청 큰 기업들은 아니거든요. 네. 좀 작다가 이제 좀 늘어나서 교체하는 건데 오히려 그게 수급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으니까 예. 한번 그러니까 이게 한국만의 좀 독특한 현상이죠. 예. 예. 왜냐면 코스피 200, 150만 네. 이게 딱 공매도를 할 수 있게 해놨으니까 그래서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 어떤 기업들이 편입되는 내가 갖고 있는 기업이 편입되는지도 한번 네. 면밀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5월 물가 지수가 소비자 물가가 작년 5월에 비해서 2.6%나 올랐는데요. 뭐 이게 한은의 금리 인상 시기가 이제 빨라질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 이런 지각들이 있는데 국내 증시 영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일단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도 물가지수가 많이 올랐었고 네.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문제인 것 같아요. 금통위에서도 만약에 뭐 일시적으로 해석을 하고 네.
금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다면은 긍정적인데 다만 좀 한 가지 미국과 다른 점은 이번에 그 한국은행의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좀 발언이 나왔어요. 그랬으니까요. 예, 실제로 왜냐하면 경제 성장률을 3%로 봤는데 4%로 올려버렸거든요. 네. 생각보다 경제가 너무 빨리 좀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런 인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웠던 게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 갈 길 가겠다. 예. 그러니까 미국은 사실 지금 나오는 데이터로는 2023년도가 유력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국은행의 발언으로는 내년 초가 유력해요. 금리 인상 시기. 예, 금리 인상 시기가. 예. 그 빨라요, 되게. 1년 정도.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는 우리 갈 길 가겠다. 예. 이런 좀 의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한국 금리 올라가니까 불편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물가지수 같아요. 네. 물가지수가 진짜 우리 예상을 계속 몇 달간 넘는다면 그냥 금리는 올라가는 쪽으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물가가 근데 예상외로 좀 안정감을 찾는다. 저는 그렇다면은 한국은행이 굳이 그렇게 급하게 올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또 한 가지 맞물리는 게 뭐냐면 원화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 원화 가치가 올라가면요 물가가 떨어져요. 네. 물가를 약간 하락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수입 물가가 수입 물가 떨어지니까.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일단은 그 첫 번째가 물가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원화 가치니까 환율. 예. 달러가 약세를 만약에 계속 이어간다면 네. 일단 물가에 대해서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두 번째가 유가 같아요. 지금 아. 유가가 계속 유일하게 원자재 가격 중에 안 빠졌던 게 유가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요새 뭐 이란의 핵 협상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네. 이란 변수가 좀 일부 있는데 유가가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하향 조정되는 게 되게 좋거든요. 예. 제조업 국가고 네. 그리고 유가 떨어지면 물가에 영향을 덜 주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달러 약세, 유가의 하락 네. 이게 진짜로 나오는지가 일단 한국은행의 또 예. 하반기 경제 정책에 있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가도 잘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리고 6월 이제 FOMC 앞두고 나온 베이지북 경제활동 동향 보고서에 보니까 여러 가지 연준의 입장이 쫙 담겨 있어서 이제 화제였는데 우리 연부장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일단 이제 이번에 나온 보고서를 좀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연준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네. 경제는 여전히 완만하게 상장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줬고 네. 다만 속도가 좀 빨라지고는 있다. 아.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백신 접종률이 좀 증가하고 있고 예.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확진자도 좀 줄고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 대면 서비스 업종들이 네. 좋아지고 있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거는 그 공급 부족, 예. 공급이 안 되니까 원자재. 공급망 중단 악영향에 대해서는 조금 지적을 했다는 게 좀 특징적인 거였고 이게 자동차가 이슈가 돼가지고 네. 반도체 공급망 회의도 했잖아요. 근데 자동차만이 아니라 다른 제조업체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네. 우려를 좀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용은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를 했고 다만 고용도 차별화되고 있다. 네. 일부 소매업종은 고용이 늘고 있는데 저임금 노동자라든가 트럭 운전사 네. 또 숙련된 기술자 고용은 되게 힘들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약간의 그 고용에도 편차가 지금 되게 심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은 지난번보다는 좀 증가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그다음에 이렇게 된 이유는 원자재 가격 때문에 네. 원자재 가격이 좀 급등해서 좀 영향을 발생했는데 그래서 이런 비용 증가가 조금 우려된다라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런 요인들을 보고 있는 그 관점이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다 네. 나왔던 이제 근본 원인은 경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실제로 베이지북이 발표된 이후로는 증시가 오히려 올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긴축보다는 경제가 좋아지니까 긴축하겠지 이걸 본 게 아니라 그래도 시장 그 경제가 진짜 정상화 되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투자들이 좀 더 방점을 두고 있어서 연준의 베이지북의 발표는 이번에 나왔던 거는 어쨌든 시장에서는 굉장히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제 이번 연준 입장 보니까 테이퍼링이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컨센서스가 생긴 건 아닌가요? 테이퍼링이요. 네. 그러니까 요즘에 근데 되게 좀 특이한 게 연준의 브레이너드 이사도 그렇고 원래 네. 되게 엄청난 비둘기파거든요. 예. 갑자기 스탠스를 좀 바꿨어요. 발언들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테이퍼링도 뭐 준비해야 된다는 막 식으로 갑자기 비둘기가 매가 좀 되려고 하는 예. 약간 지금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와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놀랐어요. 예. 근데 그것도 여러분들이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는 게
저도 테이퍼링 언젠가 한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테이퍼링을 너무 로이로제 걸리지 마세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네. 그게 경제가 정상화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저는 되게 연준이 현명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연준이 그냥 갑자기 뒤통수를 때렸어요. 네. 아무런 언질도 안 주고 있다가 자 이제부터 우리 테이퍼링 하겠습니다. 몇 달 후에 이랬는데 지금은 벌써부터 막 테이퍼링 계속 조금씩 나오잖아요. 틀리죠. 예. 예, 그리고 브레이넌드 이사도 강한 톤이 아니라 조금 언질을 주기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테이퍼링에 대비하라는 거죠. 네. 언젠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발표를 해도요 거의 아마 연말 정도에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연준의 시각 변화는 우리가 분명히 인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시각 변화가 뭔가 우리를 이거 또 급락장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런 공포스러운 게 아니라 뭔가 길을 알려주는 느낌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우리 천천히 할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면 된다. 이런 시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정적으로 저는 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미국의 요즘 시장 보면은 이제 화제가 뭐 게임스톱이라든지 AMC 같은 이른바 밈 주식이라 하죠. 이런 게 막 굉장히 올랐더라고요. 이게 이제 밈 주식이 급등한 이유가 뭐 코인 자금이 왔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한데 하여간 뭐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서학개미들도 여기 굉장히 뭐 매수를 많이 했다고 하니까 이런 밈 주식에 대한 투자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질문드립니다. 투자들의 심리는 다 똑같아요. 예. 그리고 관망하던 구경꾼들도 그 우리가 불나면 사실 구경하잖아요. 막 예. 옛날에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근데 주식시장도요 불이 안 나면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렇구나 주식시장이 재미없구나 예. 이러는데 갑자기 불이 붙잖아요. 예. 구경하던 사람이 와요. 네. 와서 나도 한번 해볼까? 예. 약간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동학개미 운동이 펼쳐졌던 것도 저는 저금리도 하나가 이유지만 증시가 급등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은 심리거든요. 이 밈 주식도 사실은 이게 이런 기업들이 왜 올라가지? 이게 사실 펀더멘털도 너무 안 좋잖아요. 네. 사실은. 또 이번에 아시겠지만 스펙도. 예. 스펙 기업들은 펀더멘털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페이퍼 컴퍼니고 근데 그냥 막 올라갑니다. 예. 근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 급등에 대한 기대감. 내가 지금 사도 나보다 더 비싸게 사주는 사람이 있겠지. 예. 이 심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불나방처럼 좀 많이들 뛰어드시는데 어쨌든 그런 투자하시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결과가 다 안 좋았어요. 예. 이번 주에 스펙주가 다 폭락했거든요. 맞았죠. 예, 그때 또 한번 경고를 지난 시간에 한번 경고를 그렇죠. 좀 해드렸잖아요. 예. 네네. 예, 조심을 좀 하는 게 예. 좋겠다. 아주 적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로 예. 그 주 초반에 좀 오르다가 예. 그날 하루 변동성이 50%였어요. 거의 한 25% 오르다가요. 거의 25% 빠졌어요. 네. 그러면 하루에 50% 빠진 거거든요. 예. 예, 그 정도로 그러면 내 원금의 반이 날아가요. 그날 잘못하신 분들은 그 정도로 이런 이제 밈이라든가 스펙 주식들이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우리 바둑에서 어떤 유명한 분이 그런 얘기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수를 둬야 된다. 네. 꼼수 부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근데 주식도 똑같아요. 결국 까먹더라고요. 네. 진짜. 근데 주식 투자 장기로 하신다면 정수를 둬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게 그 해외 되게 유명한 대가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워런 버핏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게 따왔는데 투자의 첫 번째 규칙은 돈을 잃지 않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첫 번째 규칙을 잊지 않는 거래요. 안 까먹으라는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까먹으면요. 내 원금이 반토막 났잖아요. 어떤 네. 기업이 반토막 났죠. 그거 회복하려면 2배가 올라야 됩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한 번에 30% 40%씩 까먹잖아요. 계좌가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적어도 안 까먹고 있으면 어느 시점에서 기회가 왔을 때 한번 수익이 나거든요. 주식이라는 게 까먹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잘하면 수익을 쌓아나갈 수 있는데 한 번씩 계좌가 이렇게 박살이 나면 회복하기가 되게 어려워진대요. 네. 그런데 이런 민기업에 투자를 하면 운 좋으면 수익이 나지만 운이 나빠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 변동수 50%에 내가 고점에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면 복구가 안 돼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수를 둬야 되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이 잘 모르는 그런 기업, 이런 민기업에는 저는 접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잘 아신다고 하더라도 네. 변동성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가들이 한 것처럼 안 까먹으면 언젠가 기회 오거든요. 그리고 우리 서학개미들이 이제 미국 주식 외에도 이제 유럽 증시 투자가 많다. 이는 지난주에도 우리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럽 증시 중에서는 주로 어떤 종목이 대표적인지 이게 뭐 ETF나
개별 종목 중에서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미국 뭐 테슬라, 애플 해가 잘 아는데 네. 미국,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럽의 스톡스 지수라고 있어요. 스톡스 지수가, 50, 예, 예. 그게 이제 최근에 4,000포인트를 돌파했다고 하는데 네. 이게 최근 10년간 3,750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아, 그러니까 10년 내 최고가니까 네. 유럽 증시가 좋은 건 맞아요. 예. 특히 유럽은 미국과 달리 플랫폼 기업보다는 제조업이 되게 많아요. 전통 제조. 예, 전통 제조. 네. 그래서 독일 기업들이 되게 요즘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투자 또 수혜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독일, 설비 투자하니까. 유럽에서요. 예. 예, 그래서 경기 민감주가 되게 많은 나라가 유럽입니다. 아, 전체 섹터 중에 50% 넘는 게 경기 민감주래요. 예. 유럽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유럽 하면은 막 명품 생각하고 막 네. 그러니까 저기는 소비재의 나라 아닌가 이런 생각들 하시는데 실제로는 절반 이상이 우리 한국처럼 좀 경기 민감해요. 기업들이 되게 많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이 좋으면요 한국도 좋은 거예요 사실. 아, 경기 민감주가 예, 좋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래서 유럽 증시의 강세는 한국한테도 사실은 나쁘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지금 많은 분들이 투자에 좀 눈을 요즘에 많이 돌리고 있는데 한국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네. 국내 투자들이 들고 있는 그 5월 28일 기준입니다. 네. 유럽 주식이 총 16개국에 1조 500억 정도 들고 있대요. 오, 1조 정도. 예. 지난해 말이 지난해 말이면 12월 말인데 예. 그때가 한 4천억 정도 됐어요. 배 이상 올랐네요. 많이 늘었죠. 그리고 특히 독일 주식이 제일 많대요. 아, 독일 기업들을 지금 한 5천억 정도 들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영국이 2,500억 정도, 예. 프랑스도 거의 비슷해요. 예. 한 2천억 정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영국, 프랑스 순으로 돼 있고, 근데 국내 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건 역시 명품. 네. 유럽 하면은 뭐 루이비통 아시잖아요. 그래서 LVMH라는 그 네. 루이비통 예. 회사랑 그 에르메스 네. 이거 많이 들고 있고 영국 기업에서는 그 결제 기업이 있나 봐요. 저도 이거 되게 생소했는데 보크라는 네. 영국의 모바일 결제 기업이 있대요. 예. 이 기업을 좀 많이 들고 있고 그 다음에 독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의외로 소프트웨어 업체 하나 있습니다. 그 SAP라고 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이 회사가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한국의 그 더존비주얼 아시죠? 예, 예. 그거랑 유사한 회사 아. 하는 사업이 예, 예. 클라우드 같은 거 하고. 예. 예. 그래서 이 기업이 그 시가총액 1위인데 예. 여기에도 국내 업체들이 실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ETF도 되게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대표적인 ETF가 iShare MSCI EMU ETF라고 하는데 이게 EZU라고 돼 있어요. EZU. EZU인데 네. 유럽 주요 기업이 다 분산 투자를 해요. 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회사만 몇 개 말씀드리면 ASML 아시죠? 예. 네덜란드 아, EUV 장비. 예. 여기 유명하죠. 이거랑 반도체. 프랑스의 예. 아까 그 루이비통, 네. LVMH, 독일의 SAP. 예. 요거랑 독일의 그 지멘스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되게 다양한 뭐 자동차 부품도 하고요. 산업재 기계 회사예요. 기계에서 진짜 그 유명한 대표적인 인프라 회사 중에 하나인데 네. 되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이렇게 이 편입해 있는 그 ETF라고 보시면 좀 예. 좋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경쟁하는 게 뭐냐면 뱅가드 FTSE 유럽 ETF인데 그 코드명이 VGK. VGK. 예. 예. 여기는 어디에 투자하냐면은 스위스 식품회사 네슬레 아시죠? 네. 네슬레. 예. 그게 이제 가장 비중이 높은데 되게 다양한 기업들에 골고루 네. 좀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실제로 투자도 많이 하셨고 이런 ETF들이 지금 요즘에 많이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그 영국 뭐 보크 이런 회사까지 투자를 많이 한다니까. 그러니까 되게 똘똘하신 것 같아요. 정말 벤처형들 대단하십니다. 예, 네. 예. 근데 저는 유럽 증시 투자하는 거 되게 현명하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다 미국 주식만 하시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요즘에 유로화가 더 강해요. 네. 강세 보이고 있고 유럽도 숨겨진 회사가 많은데 근데 저는 왜 유럽이 좋다고 보냐면 지난 10년간 미국 시대였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뭐가 강했냐면 미국의 소프트웨어 기업들 예. 그 독점 플랫폼이 네. 장악을 했잖아요. 그래서 10년 동안 미국이 강하고 유럽은 솔직히 못 갔습니다. 아. 근데 유럽은 왜 못 갔냐? 제조업 국가예요. 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예. 근데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 기조가 자산 시장으로 돈이 들어가는 걸 원하지가 않고요. 네. 실물 경제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인프라 법안 막 계속 그래서 이번에 법인 세율도 좀 양보해가지고 인프라 투자 법안 어떻게든 공화당하고 이게 해가지고 하려고. 왜냐하면 그 돈이 공장이나 실물 경제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 돈이 만약에 미국의 이런 제조업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돈들이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독일이나 유럽 같은 제조업, 우리 한국 같은. 예. 그러면은 그 낙수 효과를 한국과 유럽이 받아요. 아.
그래서 저는 예. 오히려 앞으로의 10년이 될지 모르겠는데 유럽과 한국이 더 좋을 수 있다고 저도 보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면 개인 투자분들이 그걸 알고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럽 증시에 대한 투자는 예. 굉장히 지금 현명하시지 않나. 아. 예,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시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이번 주에 좀 좋아질 만한 섹터 기대하는 쪽이 어느 쪽입니까? 제가 지금 안 오른 것들 하나씩 다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번에도 이제 뭐 스마트폰 부품도 한번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안 간 섹터로만 보면 또 두 개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석유화학, 석유화학. 그 예. 롯데케미칼 같은 회사들 있죠. 참 많이 오르다가 또 지금 주춤하더라고요. 한 3, 4개월 못 가고 있어요. 네. 근데 정유주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갔죠. 예.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집에 없으니까 이제 네. 내구재 소비를 안 하고 정유는 밖에 나가니까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그 경유나 이런 거 휘발유 수요가 늘잖아요. 네. 그 다음에 항공유. 네. 그래서 갔는데 석유하고는 정반대라 이거죠. 왜냐하면 유가 올라가니까 원재료 비용은 올라가죠. 대신에 제품 가격은 떨어져요. 거기다 6월부터 공급 과잉이 발생할 수도 있대요. 네. 그 증설을 했던 이제 물량들이 본격적으로 투입이 된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짓눌려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랑 똑같은 논리예요. 네. 전자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못 갔잖아요. 사실 여러 그 악재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석유화학을 이제부터는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악재 우리 다 알거든요. 네. 다 노출이 됐고. 근데 실제로 돈 잘 벌어요. 지금도 잘 벌고 설사 그런 공급 과잉 이슈가 생겨도 그걸 지금 반영을 하고 있어요. 주가에는.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공급 과잉이 아니라면 예. 수요가 는다면 한 애널리스트 분이 그 얘기 하셨더라고요. 석유화학에 대한 우려감을 알겠는데 석유화학 쪽에 또 매출의 절반이 컨택트 쪽에서 나온대요. 네. 자동차라든가 예. 이런 건설 쪽 있죠. 네. 이거 다 컨택트형 산업이죠. 아. 이게 요즘에 좋잖아요. 예. 그러면은 코로나19 끝나고 이게 좋아지면 이쪽 매출 늘 거 아니냐. 그거 상쇄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석유화학도 좀 좋게 보시고 하나 더 있는 게 게임. 게임 이 모바일 게임 회사들이 주가 좀 많이 빠졌어요. 요즘 많이 빠졌죠. 예, 아무도 관심 없더라고요. 네. 왜냐면 신작 게임도 잘 안 나오니까. 근데 뭐 대표적으로 NC소프트라든가 뭐 네. 컴투스라든가 이런 기업도 이제 신작 게임 나오거든요. 예. 근데 주가가 좀 많이 부러져 있고 악재들이 좀 있었어요. 예. 근데 역으로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악재가 이미 반영된 것들을 오히려 사는 게 좋다고 봐요. 네. 더 이상 악재 나올 게 없다면 주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석유화학과 좀 한번 게임주들 예. 좀 못 올랐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빠졌던 이제 배터리 주가인데 2차 전지 K 배터리 주가 전망을 놓고 이제 외국계 투자은행들 뭐 모건 스탠리나 뭐 크레디트 스위스 이런 쪽 상당히 부정적이다 좀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주가가 많이 과대평가돼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이렇게 외국계가 우리 K 배터리 전망을 좀 안 좋게 보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 나왔던 내용들은 뭐냐면은 LG화학은 뭐 작년부터 우리 알던 내용입니다. 이제 지주사 전환하니까 네. 분할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떨어져 나가니까 네. 이걸 얘기를 했어요. 거기 딱 찝어가지고 네, 그거 이미 아는 예, 내용이잖아요. 다 아는 내용인데 보고서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네. 이런 이유로 목표 주가를 낮춘다. 네. LG에너지솔루션이 한국에 상장을 하면 그 어쨌든 지분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할인을 해야 된다. 네. 이 논리로 했는데 우린 다 아는 내용이죠, 사실은. 이미 반영됐다고 봐야 되는 것 근데 같은데. 외국인들은 이게 아. 새롭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예. 어쨌든 그 보고서 나오고 굉장히 강력한 매도를 그때 했고 근데 재밌는 건 LG화학이 지난주에 외국인이 매수했다고 한번 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의 시각도 그 당시에는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좀 어느 정도 반영되고 나서는 또 매수로 전환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외국인 포지션을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아니지 않냐. 왜냐하면 진짜 안 좋았으면 저는 연속적으로 팔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니라고 좀 보고 있고 두 번째가 이건 삼성 SDI에 대한 매도 리포트의 주요 내용인데 네. 이건 CATL도 똑같이 적용돼요. 네. 둘 다 매도 의견이에요. 예. 근데 내용이 뭐냐? 배터리 회사들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고 있대요. 네. 근데 저는 그 보고서 보면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전 세계 전기차를 만드는 OEM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의 현대차도 만들고 테슬라도 만들고 그 다음에 폭스바겐도 다 전기차 만들잖아요. 이 회사들 다 OEM이라고 하거든요. 네. 전기차. 근데 이 회사들보다도 오히려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 경쟁이 더 극화된다. 네. 이 보고서. 근데 저는 그게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전기차 배터리 제대로 만드는 업체가 저희가 알기로는 전 세계에 한 6개밖에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 진입도 지금 거의 없어요. 거의 뭐 동아시아 뭐 6개 예. 회사 정도죠. 근데 정도인데. 전기차 만드는 기업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아는 그 대표 전 세계 회사 말고도 네. 스타트업 기업들이 되게 많잖아요. 많죠. 예, 중국의 회사도 있고 예. 미국에도 몇 개 있고. 예, 있죠. 예, 루시든가 뭐.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더 많은데 예. 오히려 전기차 배터리 경쟁이 더 격해되고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논리가 좀 약간 이해는 안 가더라고요. 왜 이렇게 썼을까? 네. 그래서 그 이유였어요. 아무튼 배터리 경쟁 격화. 네. 이 보고서에 그게 나오면서 약간 그 삼성 SDI는 매도 리포트가 나오면서 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두 가지 요인들이 사실은 그렇게 저는 좀 약간 납득은 안 가거든요. 네. 개인적으로는. 근데 어쨌든 주가는 그런 거를 좀 반영하면서 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식 초보자들을 위한 팁 제공 순서인데요. 6월 10일 목요일이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른바 내만이의 날이지 않습니까? 이 선물 옵션 만기일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개념하고, 또 이런 날 뭐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제 대응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셨으면 네, 합니다. 사실은 이제 제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옵션이라는 게, 그 선물은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어쨌든 이제 그 미래 가격 예측이 안 되는 거를 네. 선제적으로 이제 계약을 맺고 그 가격에 내가 거래를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가 배추 얘기를 많이 했는데, 농부가 이제 배추를 3개월 후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배추 한 포기 가격이 예를 들면 1,000원인데 네. 3개월 후에 만약에 그러니까 풍년이 들면 값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싫잖아요, 사실은. 예. 그렇게 떨어지면은. 그래서 이제 상인하고 거래를 하는 거죠. 아, 지금 1,000원인데 어떤 사람을 찾았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그래서 3개월 후에 내가 배추를 당신한테 2,000원에 팔겠습니다. 네. 근데 그 상인이 받아들인 거죠. 예. 그러면 3개월 후에 무조건 그 농부는 2,000원에 팔아야 되고 네. 상인은 2,000원에 사야 돼요. 네. 그래서 그 상인이 사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선물 매수라 그래요. 네. 그리고 파는 주체가 네. 농부죠. 예. 농부는 선물 매도입니다. 매도. 예. 예. 그리고 그 배추를 기초자산이라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선물이 있어요. 선물 지수가. 예. 역시 똑같아요. 3개월에 한 번씩. 네. 그래서 이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만기가 다가오기도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코스피 200 선물 지수라 그래요. 네. 그리고 기초 자산은 코스피의 200개 종목. 네. 그 지수한 거 있죠. 이게 기초 자산입니다. 이게 배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근데 예를 들면 이게 3개월 후에 진짜로 배추가 그러니까 500원이 됐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그 농부는 웃겠죠. 예. 나는 500원짜리 2,000원에 팔 수 있는 거. 상인은 이제 짜증이 나겠죠. 네. 아니 그냥 계약 안 했으면 네. 그냥 시중에 500원에 사면 될 거를 네. 2,000원이나 되는 엄청나게 비싼 가격에 사야 되잖아요. 예. 근데 그건 미래를 모르니까 그런 건데, 아무튼 이제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해서 미래를 예측해서 서로 주고 파는 계약이고, 이게 반대가 됐을 때는 또 농부는 울겠죠. 네. 만약에 한 포기가 5,000원이 됐다면 네. 농부는 울고 상인은 웃겠죠. 예. 그게 선물인데, 근데 옵션은 뭐냐면 권리예요. 네. 권리금이라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똑같은데 예를 들면 농부나 상인이 이런 계약을 했는데, 예를 들면은 그 3개월 후에 상인 입장에서 제가 볼게요. 네. 상인 입장에서 500원이 됐으면 네. 계약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나는 2,000원에 사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만큼 포기하면 돼요. 예. 이거는 선물은 무조건 지켜야 돼요. 네. 거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옵션은 내가 500원, 그러니까 그만큼 미리 계약금을 주는 거예요. 네. 우리 그 아파트 계약금 내는 거랑 똑같아요. 네. 그러다가 이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하면 계약금 포기하잖아요. 예. 똑같아요. 옵션은 그냥 포기만 하면 돼요. 예. 그 계약금만. 예. 내가 아닌 것 같으면. 그래서 약속을 안 지켜도 상관이 네. 없습니다. 그게 이제 간단한 개념인데, 우리 한국에도 그래서 선물 옵션이 있고, 선물 옵션 동시만기라는 게 왜 나왔냐면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그 거래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선물은 3개월에 한 번씩 이 만기가 다가와요. 네. 그때 거래가 이제 체결이 돼요. 근데 옵션은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예. 근데 선물은 3개월이죠. 3개월. 근데 그 만나는 날이 3개월에 한 번씩 3, 6, 9, 12월. 네. 그 두 번째 목요일 날이 네. 선물 옵션 동시만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막 거래가 이루어지니까 얼마나 막 변동성이 나오겠어요. 이제 만기일이니까 예. 예. 머리 싸움이 많이 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때 뭐 외국인 기관들이 막 상승으로 포지션을 구축했던 외국인도 있을 거고, 하락에 베팅한 외국인도 있을 거고, 막 서로 충돌하거든요. 네. 내가 이겨야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네이만의 널날 그 변동성이 되게 커진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 항상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는 갑작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 멀쩡한데요, 이런 포지션에 의해서 주가가 갑자기 빠지기도 해요.
그냥 의도적으로 빠지기도 하니까 네. 그날 여러분들이 내가 대용주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빠진다. 네. 근데 알아봤더니 회사에 문제가 없다. 네. 근데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다. 그래서 빠지는 거면 오히려 사셔도 좋아요, 사실은. 네. 그건 기업 가치랑 무관한 거니까. 예. 그래서 그런 날은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더 조심은 하세요. 네. 이유 없이 오른다는 건 수급으로 올라간 거예요. 네. 이유 없이 빠진다는 거는 만기 때문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차분하게 네.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가능한 매매를 좀 덜하는 게 네, 안 하는 게 사실은 맞죠. 개인 투자들한테는 네, 유리하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그날 올라가는 건 그래도 괜찮은데 네. 종가에 막 급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종가에 포지션 다 청산하느라고. 예. 그럼 많은 분들이 놀라요. 옵션 만기일인 거 모르시는 분들은 종가에 왜 이렇게 빠졌어요? 막 이래요. 네. 근데 그건 놀라지 마세요. 그냥 일시적인 수급 현상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에는 더욱더 철저하게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석 달에 한 번 오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 염승환 부장님의 설명 참고하셔서 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염블리의 비밀 노트 오늘 순서 마칩니다. 염승환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